안녕하세요. 세상에 저만큼 황당한 일을 당한 사람이 있을까 싶어 사연을 적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모르겠지만 제 이야기를 듣는 사람 중에서는 왜 저러고 살까 싶은 생각을 하면서 저를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청자님들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저도 제가 이 일을 당하면서 정말 바보처럼 살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으니 말이죠. 사실 열심히 일해서 아이들 중학교 보내놓고 나니 이게 뭐지? 싶은 일이 저한테도 생길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이번 일을 겪고서 일에서 사람들이 한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 속은 모른다고 하나보다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죠. 어쨌든 지금부터 저한테 있었던 일을 사연 라디오를 통해 털어보려고 해요. 저와 남편의 만남은 정말 평범했습니다. 어느 연인들과 같이 서로 호감을 느낀 상태로 오랜 연애를 하고 결국은 결혼까지 온 정말 친구 같은 동반자로 지금껏 살아왔죠. 그 일이 있기 전까지 말이에요. 남편이라는 사람은 정말 회사를 다니는 일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는, 아니 회사마저도 본인이 내팽개치고 나왔으니 그마저 잘한다고 할 순 없겠네요. 오죽하면 제 주변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랑 왜 사냐며 저한테 온갖 귓속말을 넣었을 정도였으니 말이에요. 하지만 전 이런 남편이란 사람의 가능성을 받기에 같이 산다고 웃으며 대답해주곤 했죠. 우리 이제 첫째도 생겼는데 내가 더 많이 벌어와야지. 회사에서 이렇게 계속 월급쟁이만 하다 보면 언제 우리 자리 잡고 살겠어? 애들도 좋은 교육 시키려면 내가 사업으로 성공하는 수밖에 없겠다. 남편은 제가 첫 아이를 출산하고 육아휴직으로 일을 쉴 때 본인이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며 다니던 회사도 나온 그런 사람이었죠. 처음엔 뱃속에 아이도 있겠다, 안정적인 직장을 당장 그만두겠다 말하는 남편을 뜯어 말릴까도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눈을 보니 정말 이글이글 불타고 있었던 게 보여 저는 남편 마음대로 하라 말해주었죠. 하지만 남편의 지인들은 그런 남편을 보며 미친 사람이라 욕했어요. 당연하겠죠. 누가 봐도 그런 시기가 아닌데 잘 다니던 회사를 박차고 나가서 마누라까지 고생길을 걷게 만드는 일이었으니 말이에요. 그래도 저와 자식 풍족하게 먹여 살려보겠다 노력하는 남편의 그런 모습들을 평생의 동반자라는 아내마저 믿어주지 못하면 뭘 할 수 있겠나 싶어 전 외면할 수 없었어요. 이게 절대 좋은 일이 아니라는 것을 다 알면서도 말이에요. 그래도 남편은 충분히 노력하는 모습으로 저에게 보답을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남편에게는 금전운이라곤 따르지 않았죠. 어느 정도였냐 하면 말이죠. 남편이 하던 일이 잘 되려는 찰나에 사업이 엎어진다거나 좋은 거래가 들어왔다 싶으면 코시국 같은 상황이 예상치도 못하게 터진다던가. 그래도 워낙 긍정적인 사람이었기에 좌절하지 않고 계속 다시 일어서서 앞으로 나가려는 모습이 전 대견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도 사업은 잘 해보려 연구하고 노력하는 사람이었으니 말이죠. 제 눈에는 그저 남편의 상황이 아예 결과물이 없진 않은데 외부 상황들이 잘 따라주지 않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죠. 콩깍지가 씌어도 단단히 씌인 상태였던 것 같네요. 게다가 저는 그런 남편이 안쓰러워 친정을 갈 때마다 부모님 붙잡고 하소연을 했었더랍니다. 미래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꿈에도 모르고 말이에요. 정말 우리 먹여 살리겠다 그렇게 노력을 하는 사람인데 하늘도 무심하지. 어떻게 저렇게 노력하는 사람의 길을 쏙 빼놓는 일이 이렇게 연속으로 생길 수 있어. 정말 속상해. 그래도 나랑 뱃속에 애기 좋은 것만 해주겠다 백방으로 뛰어다니는 사람인데 혹시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은 없을까? 친정아빠는 묵묵히 아무 말도 없으셨지만 특히 엄마는 그런 남편의 태도를 높게 사는 사람이었어요. 엄마는 천상 노력하는 사람이 못 이루는 일이라곤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고 다니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랐으니 저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남편을 대하진 않았나 지금은 그런 생각도 드네요. 아유, 그러게 최서방은 항상 그렇게 뭐가 될 것 같으면 사람을 좌절하게 만든다니. 옆에서 보는 내가 다 마음 아프고 가슴 아프더라. 이번에 왜 중국하고 거래한다는 그것도 외교 상황인지 뭔지 때문에 고꾸라졌다며. 그러니까 말이야. 그래도 자식하고 관련 있는 사업하겠다고 야심차게
완구리 쪽으로 돌아섰던 건데 그게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 요즘은 중국하고 길 터는 것도 일이래, 일. 그래, 나도 그 얘기 들었다. 저기 옆 동네 사시는 성경이 이모 알지? 그 사람 조카가 최서방하고 비슷한 사업을 한다 하길래 내가 물어봤거든. 그런데 거기는 그래도 아직은 버틸만 하다던데 왜 항상 최서방한테는 최악의 사태만 일어나는지. 정말? 우리 굿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닐까? 왜 사업하는 사람들은 그런 미신도 일단은 믿고 다녀야 한다는 얘기도 있잖아. 제가 이 말까지 꺼내니 조용히 계시던 아빠가 한마디 하시더군요. 무슨 굿이 필요해? 사업이란 게 뭐 벌려놓기만 한다고 다 성공하면 대한민국에 못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일단은 그냥 사위가 하는 거 지켜만 보고 있어. 솔직히 난 그놈 믿음직스럽진 않지만 그래도 너랑 손주 지키겠다는 것 보면 일단은 괜찮아 보이니 말이야. 솔직히 제 친정은 시댁보다는 잘 사는 편에 속했습니다. 지금까지 배를 굶거나 제가 크면서 모자람 하나 없이 자랄 수 있도록 제 뒷바라지까지 다 해주시던 부모님이었죠. 하지만 전 그런 부모님 재산으로 잘 살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결혼할 때도 남편에겐 제 고집으로 양가 부모님의 도움 없이 살자 말하게 되었고요. 남편과 상의할 때는 서로의 의견 조율이 조금 어렵기도 했어요. 남편은 도움을 조금이라도 받아야 안정적이게 잘 살 수 있지 않냐 했지만 어쨌든 서로 열심히 살아온 덕분에 지금처럼은 지내고 있었으니 잘 헤쳐나가고 있는 거라 생각했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남편에게 제 친가가 어느 정도로 산다, 시댁이 어느 정도로 사냐 서로 이야기 나눈 적은 없었어요. 그냥 전부 부모님들 재산인데 뭐가 그리 중요하냐 하면서 여태껏 살아왔죠. 솔직한 심정으로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유별나단 생각도 할 정도였어요. 어차피 부모님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내 재산인 것도 아니고 제 친정 부모님이나 시부모님은 아직 짱짱한 나이셨으니 말이에요. 부모님들 재산은 모두 노후에 그들을 위해 필요하다 생각을 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 저였죠. 아무튼 제 친정은 부자는 아니더라도 대학 교수직을 맡고 계신 아빠와 작지만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께 물려받은 페인트 가게를 운영하시는 엄마가 있었기에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못 먹고 살진 않았던 것 같아요. 주변 친구들에 비해서 유복한 가정이었으니 전 행운하였던 건 분명했죠. 그런 부모님이 노후로 들고 있던 것 중에는 수도권에 좀 괜찮은 자리에 있는 상가 하나와 지방에 있는 땅이 전부였어요. 적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크게 대단한 것이 있다 말하기는 어려웠죠. 그중에 지방에 있는 땅에는 노후 가서 살 거라고 열심히 건물을 올리고 있었고 저는 이런 사실들을 남편과는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결혼하고 살아도 서로 평생을 다른 길을 살아왔는데 모든 걸 투명하게 공유할 필요는 없잖아요.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아마도 부부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저도 알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서로 오픈을 하며 사는 것이 맞다는 거 말이죠. 그렇지만 제 사정이 되어 보신다면 청자님들도 저처럼 행동하셨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숨기는 데는 다 이유가 있거든요. 제 시모라는 사람이 워낙 돈에는 인색한 사람이기도 하고 뭔가 돈만 얽혔다 하면 큰 소리가 나기 일쑤였거든요. 결혼하기 직전만 해도 그래요. 남편도 그렇고 저도 평소에 양가 부모님들이 잔칫집을 많이 다니면서 은근히 결혼식을 크게 하시길 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회 갓 나와서 이제야 자리 잡고 일하는 30대 초반 부부들이 무슨 돈이 있어서 크게 일을 벌이겠어요? 그렇게 되면 전부 빚밖에 안 남는 걸 뻔히 아는데 그래서 이것만큼은 조금 도움을 받을까 싶은 생각을 잠시 한 적도 있습니다. 우리 결혼식 비용 내가 집에 이야기해봤는데 우리 엄마는 절대 한 푼도 못 보태주신다고 하시네. 정말 내가 당신한테 할 말이 없다. 서로 잘 이야기해보자 그렇게 말했는데. 남편의 말에 대충 상상은 갔습니다. 시모가 분명히 결혼식장 좋은 곳 왜 잡냐, 또 식대는 뭐 그리 높게 잡냐 하면서 남편을 들들 볶았을 장면이 말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 부부 결혼식에 가장 큰 도움을 주셨던 것 역시도 제 친정 부모님이었어요.
그러면서 막상 저희 식장에서 생색이란 생색을 다 내던 사람은 시모였지요. 그러니 시댁에 정을 붙이기 어려웠던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 결혼하고 나서는 바로 분가해서 지금 신혼집에서 살고 있거든요. 게다가 예시를 더 들어보자면 이런 일도 있었네요. 한참 남편이 사업 초기에 돈을 끌어다 쓰고 있을 때 저는 땡전 한 푼도 남편에게 도움받는 것 없이 혼자서 애를 케어하며 회사도 다녔어야 했습니다. 물론 이때 모든 생활비는 제 주머니 속에서 나왔고 그래도 아이에겐 좋은 것 입히고 먹어야지 하는 생각에 아이를 위한 지출은 아끼지 않던 그런 시기였죠. 하지만 불쑥불쑥 찾아온 시모는 저한테 항상 쓴소리만 하기 일쑤였어요. 얘, 너는 도대체 생각이 있니 없니? 너 아무리 애한테 좋은 것만 써야 한다고 하지만 네 남편은 일하고 집에 와서 저녁이라곤 저렇게 라면 먹고 있는데 애는 이런 유기농 과자를 먹이고 있어? 이게 도대체 얼마야? 졸지에 저를 남편 뒷바라지도 안 하고 돈도 펑펑 쓰는 나쁜 사람을 만들어버리더라고요. 아이 갓 태어나고 나서 얼마나 힘든지 자식 가진 사람이라면 다들 아실 겁니다. 저희 애가 그래도 얌전한 축에 속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 한들 새벽마다 울어서 잠 깨우는 건 기본에 사업한다는 남편은 자기 일에 바빠 집을 자주 비우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 집안 살림에 생계 유지, 독박 육아까지. 저는 정말 몸이 두 개가 있어도 일을 다 할 수 있을까 싶은 평일을 보내고 정말 주말만큼은 죽어라 누워서 쉬고 싶은 그런 짜증과 피곤이 누적된 상태였죠. 그러니 좋은 소리가 입에서 나갈 리가 없었습니다. 얼마 안 해요. 그리고 저 사람은 본인이 라면 먹고 싶다고 해서 먹고 있는 거고요. 어머님은 어머님 손자한테 그렇게 인색하고 싶으세요? 애 주는 걸 어떻게 아무거나 사줘요. 하나 사주는 거라도 제대로 된 거 사 먹이고 입혀야죠. 너 지금 시어머니한테 큰 소리 줬니? 네가 지금 애한테 해도 도가 지나치니 그런 거 아니냐? 네 수준에 이런 브랜드 옷들이 가당키나 해? 그리고 아무리 유기농 해도 그렇지. 남편이 저리 라면 먹고 있으면 쪼르르 달려와서 반찬이라도 제대로 된 거 하나 꺼내주기라도 해야지. 그래도 너랑 애 먹여 살려보겠다. 열심히 밤낮 없이 뛰어다니는 애를. 시모가 말한 옷들은 말이죠. 전부 친정 부모님이 사주신 것들이었어요. 안 그래도 혼자서 너무 고생하는 거 아니냐면서 제 걱정이 태산 같으셨거든요. 손주 귀한 거 아는 사람이 시댁만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지만 제가 이런 내용들을 전부 이야기해도 시모는 믿어주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시댁에서는 저희 집이 얼마나 사는지, 경제력이 얼마나 되는지 잘 몰랐으니까요. 엄마는 아무리 집이 살만하다 해도 사람은 항상 겸손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주의셨어요. 그래서 저도 평소 아끼면서 꼭 필요한 것만 사는 사람이고요. 그렇다고 꼭 필요한 부분에서 돈을 아끼지는 않았어요. 필요하다면 과지출을 해서라도 살 건 사고 할 건 해야 한다는 말을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고 지금의 제가 있는 거였죠. 이런 상황이니 대화가 제대로 통하지 않은 것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시모는 너무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사사건건 저희 집안 이야기를 꺼내며 저한테 시비를 거는 것 같아서 별로 제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아무리 네 아버지가 대학 교수라지만 이런 브랜드 척척 사입히기 힘든 것 내가 다 안다. 그리고 네 엄마가 하는 그 페인트 가게가 돈이 되면 얼마나 된다고. 너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컸니? 앞으로는 내가 너 쓰는 거 하나하나 다 꼼꼼히 좀 봐야겠다. 내일부터 가계부 써서 나한테 보여줘. 알겠어? 저한테 가계부를 써서 보여달라는 말에는 솔직히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제가 번 돈들로 제가 알뜰살뜰 아껴가면서 사용하는데 그걸 왜 시모라는 이유로 모두 오픈하길 원하는지 서로 지켜야 할 선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게다가 제가 그렇게 잘못한 일인가 싶기도 하고 왜 잘 살고 있는 자기 아들네외 집에 이렇게 찾아와서 당장 돈을 어떻게 사용하면 좋다 하며 입을 대는 것도 그렇고요. 물론 이런 이야기를 남편에게 말을 했죠. 그런데 더 웃긴 사실은 남편도 시모의 이런 태도를 그냥 웃고 넘기라는 겁니다.
원래 그런 양반이라 자기도 특별히 별다른 수가 없대요. 당황스러웠죠. 그런데 어쩌겠어요. 이미 아이는 낳았지 서로 잘 살겠다 결혼까지 했으니 말이에요. 이런 사소한 마찰은 그냥 감당할 수밖에요. 그러다 하루는 남편도 그런 시모의 태도에 화가 단단히 난 모양인지 씩씩거리면서 집에 들어와서 대뜸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사업 말아먹기 시작한 뒤로부턴 내 말은 듣지도 않아. 내 부모님이지만 저렇게까지 나올 일인가 싶더라니까. 나도 뭐 내가 못하고 싶어서 이렇게 사나? 어떻게 일이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살고 있는 거지. 왜? 밖에서 또 무슨 일 있었어? 어머님이 당신한테도 뭐라고 하셔? 갑자기 들어와서 대뜸 화만 내면 무슨 문제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 글쎄 당신도 어이없지 않아? 아무리 자기가 부모라지만 어떻게 자기 자식 자존심을 확 깎아내리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가 있지? 엄마가 나한테 뭐라고 하는 줄 알아? 나보고 제발 얌전히 집에 처박혀 살라고 하더라. 밖에서 그만 사고치고 다니래. 다 참 어이가 없어서 맨날 그놈의 형이랑 계속 비교질만 하니 사람이 화가 안 나고 배겨? 남편의 잦은 실패로 시모 역시 남편에 대한 기대감이 낮은 상태였죠. 게다가 남편에게는 형이 하나 있었는데 이 형이 또 학창 시절에 공부를 엄청 잘해서 지금은 변호사로 일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시모 눈에는 이런 자기 형과 비교하면서 남편을 엄청 괴롭혔을 겁니다. 안 봐도 비디오였죠. 이런 좋지 않은 상황만 계속되는 것 같아 한번 남편의 길을 살려주고 싶은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전 한동안 우울하게 다니는 남편을 보곤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친정으로 달려가서 엄마한테 부탁을 하나 했죠. 엄마, 솔직히 엄마 사위 말이야. 이렇게까지 노력하는데 안 되는 것 같아서 내가 가게 하나 같이 차려보려고 하거든. 혹시 엄마 그 상가 있는 거 내가 들어가서 가게 좀 해도 될까? 내가 월세는 꼬박꼬박 넣어드릴게. 왜? 최서방이 이번에도 그 무슨 사업한다고 하더니 그것도 말아먹었대? 정말 하늘이 최서방을 버린 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난리라니. 그리고 무슨 월세까지 내려고 그래. 됐어. 그냥 그 건물은 너한테 준 셈 치고 당분간은 잊고 있을 테니까 관리비나 제때 내. 그래서 거기서 뭐 하려고? 카페? 아니면 식당 같은 거? 그 사람 친구 중에 소 키우는 사람이 있다고 했거든. 그래서 거기서 납품 받아서 고깃집이나 하나 해보려고. 그 친구라는 사람이 같이 사업하자고 그이한테 반씩 투자도 하자 그랬대. 2인 창업이니 그래도 이전보다 돈도 덜 날리고 괜찮을 것 같아서 내가 그냥 해보자고 했어. 가게는 따로 구해본다고 하고. 그래. 그리고 엄마 말 기억하지? 아무리 결혼하고 애 있다고 하더라도 요즘 세상에 무슨 일 생길지 모른다. 그러니까 무조건 정보 공유하고 그러지는 말고. 솔직히 돈이라는 게 그래. 없으면 무시당하고 많으면 무슨 일이 생기기도 하고 그런 거거든. 엄마 말 무슨 뜻인지 알지? 잘 알지. 부동산 얘기도 자세하게는 안 하려고. 엄마도 잘 알잖아, 시어머니 성격. 부모님이 저희 결혼에 가장 걱정하셨던 부분이 시모의 약간 허세 같은 부분이었거든요. 비싼 명품 아깝다며 아끼는 부모님과 다르게 시모는 약간 자기 분수에도 맞지 않는 것들을 어디서 구했는지 사서 온몸을 칭칭 두르는 것이 취미인 사람이었죠. 그런 모습을 보니 더욱 지금 상황에서 엄마가 이런 말들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갔어요. 저라도 그랬을 것 같으니까요. 아무튼 이렇게 엄마의 도움으로 남편에게 좋은 조건의 가게 하나 생겼다며 엄마의 상가 건물로 데려가 함께 살펴보았고 남편도 마음에 드는지 오랜만에 아주 기쁜 얼굴로 여기저기를 살펴보면서 인테리어 구상을 막 입으로 떠들기 시작하더군요. 그런 남편의 반응에 저도 오랜만에 절로 웃음이 나오는 것 같았죠. 하지만 남편의 의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원래는 다른 가게 아니었나? 제법 장사가 좀 됐던 곳으로 난 기억하고 있는데. 아, 원래 있던 분은 다른 곳으로 확장 이전하신다고 하더라고. 마침 시기도 좋았고 가게 운영하시는 분이 우리 아빠 지인이었다 하더라. 그래서 아빠 통해서 잘 이야기해서 좋은 조건으로 인수할 수 있었지.
역시 장인어른이야. 이래서 대학 교수는 아무나 한다는 소리 못한다니까. 다음에 찾아갈 때 홍삼 괜찮은 거라도 하나 해드려야겠어. 급하게 둘러댄 감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남편은 제 말을 순순히 믿어주더군요. 예의상 물어봤던 질문이겠지만 그래도 아무 의심 없이 넘어갔다는 사실에 전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그렇게 남편이 새로 차린 고깃집은 처음부터 입소문을 타서 그런지 손님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하게 정육점에서 막 떼오는 그런 고기도 아니고 직접 공수해서 오는 그런 고기였으니 고기 좋아한다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벌써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죠. 남편도 그렇고 같이 투자했던 친구도 고기 품질에는 정말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남편의 가게가 북적이기 시작했을 무렵부터는 저도 하던 일을 그만두고 남편의 고깃집 장사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하는 일에 아이까지 보살펴야 했기에 매일이 피곤했지만 그래도 회사에서 받는 돈이 아닌 내 손으로 직접 돈을 번다는 일에 보람도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막 남편 옆에서 이것저것 이야기도 하면서 재미있게 장사를 했죠. 내가 어떤 가게 가서 보니까 이런 반찬도 같이 내오던데 우리도 이런 부분은 따라해서 기왕 찾아오는 사람들 단골 만들기 프로젝트 이런 건 어때? 입소문 잘 탔으니 아마 단골 만드는 건 꽤 쉬울 것 같은데.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어차피 오는 손님들 계속 찾아오는 것 같은데 그냥 우린 변하지 않고 똑같이 계속 서비스만 잘 돌아가도록 유지하면 되는 거지. 당신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면 큰 코 다쳐. 이때까지 말아먹은 사업들 기억 안 나? 당신 분명 그때도 다 할 수 있다면서 자만하고 있었잖아. 그러다가 일 엎어지고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기억 안 나냐고.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런 제 반응에도 남편은 시무룩했습니다. 뭔가 불만 가득한 사람처럼 말이죠. 처음 맞이하는 성공이라 그런지 긴장이 풀려서 그런가 싶은 생각도 했는데 제 촉은 그게 아니라고 소리쳤으니 왜 그럴까 한참을 고민했죠.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고 그렇게 남편의 고깃집이 대박을 치기 시작했을 무렵이었어요. 하루는 시모가 가게 오픈 전에 저를 부르더군요. 너 요즘 우리의 가게에서 일하면서 지낸다며? 게다가 네가 카운터를 본다며? 왜 주인도 아닌 네가 카운터를 봐? 아무리 그래도 내 자식이 카운터를 보고 네가 주방 들어가서 주방 일을 거들든가 해야지. 뭐가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카운터에 있는 걸 싫다는 식으로 말하는 시모의 태도가 뭔가 수상해 보였죠.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일단 털어놨습니다. 어머님,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저 카운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서빙이랑 주방 다 같이 보면서 일하고 있어요. 오히려 그 애가 자주 자리를 비운 탓에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사람은 남편이 아니라 저고요. 우리 애가 사업 하나 제대로 해보겠다 뛰어다니는 게 지금 거슬린다 그렇게 말하는 거니? 지금까지 내 자식이 돈 못 벌다가 이제서 돈 벌기 시작하니까 그 옆에 찰싹 붙어서 팔자 한번 펴보겠다 그런 거 아니고?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제가 무슨 빈대예요? 그 사람 옆에 찰싹 붙어서 팔자를 펴긴 어떻게 핀다 그래요? 솔직하게 지금까지 제가 번 돈으로 지내왔다 이렇게 대박까지 난 건데 팔자 핀 사람은 어머님 아들 아닌가요? 대뜸 찾아온 시모라는 사람이 갑자기 저를 마치 빈대 취급을 하니 화가 나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장사가 잘 되게 만든 것도 누구 덕분인지 하나도 모르고 말이죠. 그러니 제 입에서 시모가 원하는 자기 말만 잘 듣는 착한 며느리 같은 말이 나갈 리가 없었죠. 뭐라고? 너 말 다 했니? 나 이렇게 네 년이 팔자 피는 꼴 못 보겠으니 당장 우리 애랑 이혼해라. 그리고 어딜 어른을 가르치려 들어? 네 아버지가 대학 교수라고 네가 대학 교수라도 된 것 같으니? 어디 부모 잘 본 덕을 우리 앞에서 뽐내려고 그래? 지금 뭐라고요? 이혼이라고 하셨어요? 지금 제가 당장 이혼하자고 하면 어머님 아들이 제 위자료 줄 돈은 있대요?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일했던 임금 전부 줄 수 있는지도 한번 물어보시고 이혼해란 말 꺼내시죠. 어디 사람이 가만히 듣고만 있으니 정말 아무 말도 못하는 줄 아시나. 우리 애가 너한테 왜 위자료를 줘야 해? 우리 장남이 변호사인 거 다 알면서 지금 이렇게 나한테 시비 거는 거지. 반대로 네가 위자료 물어줘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넌 어쩔 거냐?
과연 그런 일이 생길 것 같으세요? 아무리 봐도 지금까지 있었던 일만 되짚어 봐도 사람들이 제 편을 들어주지 않을까요? 당신 아들이라는 인간 능력이 그것밖에 안 되는데. 시모는 제 말에 화를 억누르지 못하고 그대로 식탁에 있던 물컵을 집어던지고 나가버리더군요. 지금까지 참아온 게 다 억울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모든 성공의 뒤에는 저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걸 까맣게 모르는 사람한테 이혼하라는 말까지 들었으니 말이에요. 과연 그렇게 잘난 장남이라는 사람이 이 상황도 뒤집을 수 있는지 궁금해지기 시작하더군요. 그날 저녁 집에 들어가서 저는 남편에게 이런 기막힌 말을 하는 시모의 행동을 말했지만 남편은 오히려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평소에 엄마한테 얼마나 신뢰가 없었으면 엄마가 그래. 그리고 요즘 나랑 엄마 사이 좋다고 시위하는 거야 뭐야. 그냥 당신이 딱 굽히고 들어가. 그럼 엄마도 지금처럼 나한테 빌부터 살려 한다. 그런 말 안 할 것 아니야. 뭐? 당신 지금 그게 당신 어머니란 사람한테 이혼 소리 듣고 온 마누라한테 할 말이야? 당신은 내가 도대체 뭐로 보여? 지금 성공이 다 당신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 같아? 뭐라고? 그러면 내가 열심히 해서 성공했지. 당신은 뭐 부동산 그거 가게 하나 알아본 거 말고는 아는 게 뭐가 있어. 나처럼 사업도 다양하게 뭐 경험도 많은 사람이 가게 하니까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거 모르고 하는 말은 아니지. 내가 볼 땐 지금 성공이 모두 당신 능력 덕분은 아닌 것 같은데? 당신 친구라는 사람이 당장이라도 발 빼겠다 하면 당신은 지금 가게 어떻게 운영할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은 있어? 그리고 다른 가게들 다니면서 지금 내 가게가 어떻게 발전하면 좋은지 이런 생각 한 번이라도 한 적은 있냐고. 당신 지금 내가 성공해서 돈 많이 벌어다 주니까 자존심 상해서 그래? 당신이란 사람은 직장도 그만두고 집에서 애나 보다가 심심하니까 가게 나와서 카운터나 보는 주제. 그게 지금 나한테 할 말이야? 당신이 도대체 애 키우는데 도와준 게 뭐가 있어? 집에 생활비를 한번 가져다 주기를 했나? 그렇다고 애를 제대로 보기라도 했나? 세상 사람들 다 붙잡고 물어봐. 다들 내가 보살이라고 할걸? 이딴 무능한 인간을 남편이라고 그래도 잡고 살아준걸. 이런 놈을 남편이라 두고 어떻게든 한번 살려보겠다. 엄마한테 부탁까지 했던 제 자신이 모자란 사람 같았지요. 너무 속상한 마음에 그날 이후로는 남편의 고깃집을 당분간 나가지도 않았어요. 집에서 애만 보고 있었죠. 분명 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귀여운 내 새끼를 보고 있는데도 화가 풀리지 않더군요. 그렇게 밤을 꿀딱 새는 날이 많아졌고 거기에 남편이라는 놈은 그날 이후로 집에 아주 늦게 들어오는 날이 이전보다 더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사이에 생긴 균열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죠. 그런데 말입니다. 평소 가게 때문에 늦게 들어오던 남편이랑 지금의 남편은 뭔가 느낌이 다르다고 해야 할까요? 예전엔 가게가 늦게 끝나 들어오면 자기가 일한 티를 팍팍 내면서 고생했다며 온갖 생색을 내던 인간이었거든요. 그런데 아무 말도 없이 늦은 시간 조용히 들어와서 자고 있는 제 옆에 조용히 들어와 잠만 자다 나가는 그 모습이 이상하단 생각이 들었죠. 갑자기 이렇게 행동하는 걸 보니 뭔가 있구나 싶은 생각이 들면서 말이에요. 그래서 하루는 몰래 자는 척하면서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날도 어김없이 어디서 술을 먹었는지 잔뜩 취해서 방에 들어와서는 전화를 하더군요. 아이 그렇다니까. 이번에 본 여자는 카페 프랜차이즈 거기 어디야? 그거 큰데 그걸 3개나 운영하고 있다더라니까. 우리 마누라는 이제 다니던 회사도 그만둔 고깃집 직원이나 다름없는데 만났는데 어찌나 비교되던지 난 이렇게 성공할 동안 걔는 뭐 했나 싶더라고. 이러면서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고 돈 좀 벌었다고 180도 변한 모습으로 저에 대한 이야기를 입에 담는 남편의 모습을 보니 단번에 화가 머리끝까지 뻗는 걸 참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런 제 마음을 알긴 하는지 술이 잔뜩 들어간 남편의 입은 쉬지를 않더군요. 진짜 요즘은 마누라라는 사람 여자로도 안 보인다니까. 네 말 들을 걸 그랬어. 괜히 결혼할 때 혼인신고해서 이제는 진짜 이혼하려면 어느 한쪽이 제대로 무너질 때까지 헤어지지도 못할 거 아니야. 내 얼굴에 이 재력이면 여자 하나만 끼고 살기 아까워 죽겠는데. 당당하게 바람을 피고
많은 여자를 거느리며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말하는 남편. 손발이 하얗게 질린 채로 부들부들 떨렸지만 어차피 술이 잔뜩 들어간 남편에게 방금 있었던 일 말해봤자 통하지 않을 거란 걸 알았기에 저는 두고 보자 싶은 마음에 그 옆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고 남편이 밖에 나가자마자 엄마한테 전화했죠. 여보세요? 엄마, 뭐해요? 일단 다른 말 안 하고 한 가지 부탁만 할게요. 최서방 가게 이번 달 끝나고 빼버려요. 나 이 인간이랑 당장이라도 이혼할 거니까 괜찮은 변호사도 있으면 한 명 소개시켜 주시고요. 대뜸 가게를 빼라는 제 말에 엄마는 놀랐고 이혼을 입에 담는 저의 말에 한 번 더 놀라셨죠. 단호한 제 말에 엄마는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걸 짐작하셨는지 조용히 저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이라도 있어? 갑자기 잘 되는 가게를 왜 빼라는 거니? 그리고 이혼은 또 뭐야? 최서방이 너한테 무슨 몹쓸 짓이라도 했어? 그런 거야? 그런 거면 당장 지금이라도 말해. 내 그놈을 가만 놔두지 않을 거니까. 그리고 전 그날 시모에게 당했던 일, 이후 남편이 시모의 소개로 여러 여자와 선을 보고 다니는 일을 이야기했지요. 그날 밤 남편이 잔뜩 취한 채로 통화하던 그 사람의 목소리는 저도 잘 아는 사람이었으니 지금까지의 내막을 다 들을 수 있었거든요. 최서방? 아니 그냥 그놈이라고 해. 그놈도 아주 곱게 쳐주는 거니까. 엄마, 그 인간이 어떤 인간인 줄 알아? 제 자식이랑 나 먹여 살리겠다 사업 말아먹고 제대로 집엔 돈 한 푼도 안 주더니 이제는 제 엄마가 돈 좀 잘 번다고 급에 맞는 여자 만나라 해서 아주 차려입고 성까지 보러 다닌다더라. 뭐라고? 지금 넌 뭐라고 했어? 감히 집에 자식이랑 아내를 두고 밖에서 여자를 만나러 다녀? 그것도 선? 사돈은 대체 정신이란 게 있는 사람이라니? 엄마도 알잖아. 시어머니 허세란 허세는 아주 미친 사람인 거. 남편 가게 좀 잘 되는 것 같으니까 눈이 번쩍 뜨였나 보지. 나도 이번에는 도저히 그냥 안 넘어가려고. 애야 그냥 내가 키우고 이젠 이 징글징글한 인간이랑 이혼하려고. 엄마는 이런 제 이야기를 듣더니 단번에 제가 했던 부탁을 알겠다며 들어주었고 우선 제 입으로 먼저 남편에게 이야기하라 그러더군요. 일단 반응부터 보자고 말이죠. 그래서 엄마와 이야기도 다 됐겠다 싶어 그날은 곧장 남편이 운영하는 고깃집을 갔습니다. 분명 저보다 한참 전에 나간 양반이 아직도 가게엔 도착을 안 했더군요. 심기가 불편한 채로 남편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아주 대놓고 가게에 여자를 떡하니 끼고 들어오더군요. 그런데 제가 있으니 퍼뜩 잡고 있던 손을 놓고 그제야 제 눈치를 보기 시작했죠. 당신 아주 내가 없으니까 살판이 났구나. 일단 나 당신한테 할 말 있어서 찾아온 거니 거기 좀 앉아서 나랑 얘기 좀 하자. 피쳐나도 당신이랑 이렇게 마주보고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 없으니 우리 짧게 끝내. 나랑 무슨 할 말이 있는데? 당신 혼자 그렇게 화내고 가버리고 다음날부터 가게엔 코빼기도 안 보이더니 이제 와서 뭐 나한테 사과라도 하게? 사과? 내가 당신한테 무슨 사과를 해. 사과할 사람은 당신이겠지. 뭐 이제 그 사과도 필요 없지만 말이야. 아무튼 잔말 말고 이번 달 내로 이 가게 정리해. 집주인한테 연락 받았으니까. 뭐? 이렇게 갑자기 가게를 어떻게 정리해? 당신 집주인한테 무슨 말을 했길래 잘 돌아가는 가게를 빼란 소리를 해? 혹시 그 집주인이란 사람하고 짜고 쳤니? 당신 이거 사기야. 제대로 부동산 계약하고 들어왔는데 기한도 한참 남은 걸 내가 왜 빼? 남편은 여자를 끼고 왔으면서도 아주 당당하더군요. 그리고 계약 기간을 운운하며 자신은 절대 가게 못 빼겠다고 하는데 아주 기가 찼습니다. 변호사도 부르라 하더군요. 아무튼 난 가게 못 빼. 계약 기간이 떡하니 있는데 내가 왜 빼야 해? 뭐 나랑 법적 공방이라도 하고 싶으면 억지로 밀어붙이든가. 우리 형이 변호사인데 내가 아셨겠어? 주인이라는 인간이 더 아셨겠지. 내가 뭘 짜고 쳐. 당신이 법적 공방이라는 어려운 단어도 알아? 그리고 당신이야말로 아주 여자랑 하하 호호 재미가 좋은데 그대로 재밌게 놀러 나가지 그래? 자식도 있는 사람이 그러고 다니고 싶어? 당신 자식 보기에 부끄럽지도 않아? 제가 이제는 같이 들어온 여자를 겨냥해 말을 하니 남편은 당황하더군요.
그러나 더 당황한 사람은 지금 이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고는 있는지조차 모르는 여자였습니다. 여자는 남편이 유부남의 자식까지 있단 소리를 듣더니 단번에 안색이 변해서 나가버렸죠. 아마 제대로 자기 상황도 말하지 않고 만남을 가진 것 같더군요. 왜 갑자기 쓸데없는 말을 하고 그래? 난 단지 당신이 이 가게 주인이랑 친하게 지내는 모습을 봤다는 사람 말 듣고 의심하는 거지. 나 가지고 사기치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우리가 친하긴 하지. 그것도 엄청 가까운 사이. 당신이 원한다면 그 법적인 부분도 내가 잘 전달해 줄게. 왜? 우리가 못할 줄 알았니? 그렇게 말하고 남편의 가게를 뛰어나왔습니다. 그리고 집에 있는 아이를 데리고 당장 친정으로 갔죠. 남편에게는 문자로 이렇게 말하고 말이에요. 현장도 나한테 바로 들켰는데 그냥 우리 이혼해. 애는 내가 알아서 키울 테니까 걱정 말고. 어머님도 당신이랑 이혼하라 그렇게 성한데 잘 됐네. 그리고 가게는 월 말까지 당장 안 빼면 아마 좋은 콜은 못 볼 테니 알아서 해. 남편은 제 문자 직후 바로 저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아줄 제가 아니었죠. 그런데 제가 친정에서 지낸다는 소식을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다음 날 당장에 시모와 함께 손잡고 찾아와 집 문을 두드리더군요. 그 소란에 부모님과 저 모두 놀랐지만 엄마는 침착하게 문을 열어 그 둘을 맞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대화로 조용히 풀어보려 노력하셨지요. 화를 참으시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시모의 반응에 금방 그 다짐은 무너지고 말았지만요. 아니, 애를 데리고 이렇게 갑자기 집을 나가버리면 가게 하는 제 자식이 어떻게 쫓아가라고 이렇게 행동합니까? 사돈은 대체 애를 어떻게 교육시키신 거예요? 그러게 말입니다. 저는 가정에 있는 사람이 따로 나가서 사람을 만나고 다녀도 된다. 그런 교육을 한 적도 없는데 말이죠. 사돈은 제 자식한테 그런 걸 가르치는 모양이죠. 그리고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뻔뻔스럽게 얼굴을 들이미세요. 자식 교육을 제대로 하셨다면 이렇게 나오실 수 없을 텐데 말이에요. 뭐라고요? 뚫리님이라고 지금 말 다 했습니까? 자기 자식이 대뜸 저지른 일 처리할 생각은 안 하고 왜 남의 자식 불륜 저지른 그런 사람으로 만들려고 해? 그럼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는 남자가 한 가정의 가장이라는 놈이 나가서 선을 보게끔 자리를 주선해주는 그런 사람이 엄마라는 사람이 할 짓이 맞나요? 제 자식 더 이상 그런 사람들 속에 보내고 싶지 않으니 이쯤 하시죠. 지금이라도 당장에 가지고 있는 증거들로 고소하기 전에. 당신들이 이거 거의 결혼 사기 수준인 건 알고 하는 짓들이야? 뭐? 결혼 사기? 이 아줌마가 말이면 단 줄 아나. 우리 집에 변호사 있는 거 그새 잊으셨어요? 말 한마디 잘못해서 어디 깜빵 한번 가고 싶어? 그렇게 당당하면 당신네 잘난 아들 데리고 와서 고소를 해. 왜? 우리가 변호사 선임도 제대로 못할 만큼 못 사는 걸로 보여? 착각도 유분수지. 우리가 당신들보다 곱절은 더 잘 사니까 그깟 가짜 명품도 제발 버리고 와서 말을 하든가. 엄마는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했고 시모의 옷차림새까지 지적하며 윽박을 지르셨죠. 저는 몰랐습니다. 시모가 가진 명품들이 전부 가짜라는 사실을 말이죠. 시모는 엄마 말에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서 아주 약이 올라 죽으려 하더군요. 그게 바로 엄마가 한 말이 정답이라는 사실을 알려준다는 것도 까맣게 모른 채로 말이에요. 시모가 엄마한테 밀리는 듯하자 갑자기 입을 연 사람은 남편이었습니다. 장모님, 그래도 이건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사람이 그렇게 하루 실수했다고 어디 변명이라도 할 수 있게 틈이라도 만들어주던가요. 당신은 뭐가 잘했다고 입을 열어. 그리고 당신이 변명하는 거 내가 듣고 있어야 할 이유는 있고 내가 가게 당장 빼라고 했지. 그건 어떻게 하고 있어? 하루 만에 정리하기 힘들지만 이번 달까지는 빼줘야 할 거 아니야. 당신은 가만히 좀 있어봐. 내가 지금 장모님이랑 이야기하고 있잖아. 그리고 그날 같이 들어온 사람은 그저 사업차 만난 사람이야. 당신 하는 말에 오해하고 그렇게 나가버려서 내가 사과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남편이 제게 윽박지르듯 말하자 아빠가 나서려 했지만 그런 아빠를 맞고 엄마는 서류를 하나 턱하니 남편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일단 내 딸을 위해서라도 그 가게에선 당장 나가줬으면 좋겠는데 더 이상 이렇게 같이 얼굴 보고 이야기하기도 싫거든. 그리고 장모님? 어디서 장모님이라는 소리가 그렇게 쉽게 나와? 내 자식 가슴에 대못을 박아놓고. 엄마가 내민 서류를 본 남편은 파랗게 질려갔고 그런 남편의 모습에 옆에서 슬쩍 서류를 보던 시모는 그대로 넘어갈 듯 하얗게 질려버렸죠. 당신 왜 지금까지 가게 주인이 장모님이라고 말 안 하고 있었던 거야? 그리고 장모님이 어떻게 그 상가 건물을 가지고? 당신 정말 웃긴다. 내가 언제 우리 집이 못 산다 말한 적이나 있었어? 분명 그냥 양가 부모님 도움 없이 우리끼리 잘해보자고 시작한 관계였지 않아 우리? 그리고 당신 돈도 안 주고 그렇게 힘들 때 언제 한번 나한테 도움이라도 된 적은 있어? 내가 언제까지 당신이랑 무능한 인간 참고 살아줘야 해? 남편이라는 인간은 부동산 서류에 적힌 엄마의 이름을 보고 깜짝 놀라 제 탓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왜 자기한테 지금까지 말 안 했냐면서 말이죠. 저는 저와 엄마의 판단이 옳았다 지금도 생각합니다. 만약 처음부터 이런 사실을 알렸다면 정말 무슨 일이 있었을지 상상도 하기 싫으니 말이에요. 아니 사돈이 얘 가게 주인분? 그렇다면 얘한테 가게 빼라고 했다는 사람이 바로? 그래요 접니다. 어디 감히 우리 금쪽 같은 자식 뒤통수 후리는 놈한테 그 가격에 가게를 내줍니까? 내 자식이 가게 한다니까 그 가격에 해준 겁니다. 도대체 세상을 뭐라고 생각하고 사는지. 아이고 제가 자식 교육 잘못 시켰습니다. 예? 한 번만 봐주세요. 너도 얼른 여기 와서 무릎 꿇고 사과드려라. 시모는 정말 손바닥 뒤집듯 무릎을 꿇고 엄마 앞에서 빌기 시작하더군요. 남편도 빨리 사과하라며 남편의 바짓가랑이까지 질질 끌면서 말이에요. 그마저도 남편은 아직 상황 판단이 덜 됐는지 멍한 표정으로 그저 저와 엄마를 번갈아 쳐다보고만 있었죠. 너 당장 와서 빨리 사과하라니까. 아이고 사돈, 제가 방금은 흥분해서 실수한 겁니다. 그리고 그 여자들 절대 제가 선보라 해서 만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얘한테 도움될까 싶어서 사업한다는 사람 소개해준다는 게 그만. 됐고 저는 이미 말했습니다. 이번 달 내로 가게 정리하시고 제 건물 전부 원상복구 해놓으세요. 계약 기간 못 채운 것들은 내가 다 배상해 드릴 테니 제발 제 자식 눈앞에서 꺼지라고요. 뭔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데. 얘야, 내가 지금까지 잘못했다. 응? 저 멍청한 놈이 그 가게까지 잃어버리면 어떻게 살 수 있겠니? 손주 녀석도 어떻게든 잘 키워야 할 거 아니냐. 쟤가 돈을 벌어야 너도 양육비 받아 쓰고 그러지. 제 딸 물고 늘어지려 하지 말고 당장 그 가게 정리하고 봅시다. 어차피 이 결혼도 조만간 없던 사이가 될 거니까 말이에요. 시모는 엄마 앞에서 무릎까지 질질 끌며 미안하다고 사과를 100번도 더 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죠. 그 뒤로는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되었습니다. 이혼할 수 없다 버티는 남편 때문에 결국 이혼 소송까지 진행하게 되었고 판사는 당연히 지금까지의 일을 토대로 제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죠. 왜냐하면 저희가 살고 있던 그 아파트도 제 명의였고 가게도 제 명의로 된 거였거든요. 모두 제 통장을 거친 거래였으니 제 재산이라 돌려받는 건 당연했고 아버지로서 직무유기도 있었으니 위자료도 두둑이 제게 챙겨줘야 했죠. 남편은 이럴 수 없다며 다시 자기가 잘 해보겠다. 바짓가랑이 붙들고 울며불며 빌었지만 봐줄 제가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경제권까지 잃은 남편에게 아이를 맡길 순 없었으니 자연스레 아이의 양육권도 제게 돌아왔죠. 아이도 그런 아빠와 같이 살기 싫다고 제게 말했고요. 저런 무능하면서도 돈 앞에서 허황된 꿈에 잔뜩 젖어 사는 사람을 남편이라고 달고 살았던 제가 한심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길고 긴 제 사연을 보내게 된 것은 저처럼 당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서였습니다. 요즘은 아기 낳기 전엔 혼인신고도 안 하는 부부가 많다는데 제 일처럼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많고 서로를 믿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와서 그런 건 아닌가 싶네요. 어쨌든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고요. 끝까지 제 사연 들어주신 청자님들에게 항상 행복한 일들만 잔뜩 생기기를 기도해 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목동에 사는 30대 초반 배정은이라고 해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얘기는 꽤 긴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요. 제 이야기를 하려면 제 친정 엄마의 어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엄마의 어린 시절, 그 오래 전부터 얽히고 설킨 관계에서 시작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오래된 인연을 두고 운명이라고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특별하게 생각했고 또 그만큼 많이 아끼고 사랑하며 살았는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남편 뒷바라지를 하면서 모든 영광을 남편에게 돌리는 것이 전혀 아깝지 않았어요. 저는 남편과 저를 따로 떼어 생각하지 않았고 우리라는 운명 공동체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만 그랬었나 보더라고요. 인간이라는 게 그토록 유혹에 약한 동물이라는 걸 절실하게 깨닫는 일들을 겪으면서 큰 공부한 거라고 생각하려고 해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터놓고 얘기하면서 말이에요. 제 이야기를 하려면 엄마의 어린 시절 이야기부터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엄마와 시모가 어릴 때부터 한 동네에서 가족처럼 같이 자란 사이거든요. 그러니 그 인연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외갓집은 꽤 큰 식당을 운영했는데 시모의 엄마는 외갓집 식당의 주방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셨다고 해요. 시모의 부친은 지방의 공사 현장을 돌아다니며 돈을 벌고 있었고 집에 다녀가는 데 쓰는 돈도 아낀다고 집에는 1년에 몇 번 오지도 못했대요. 그러니 어린 시모는 부모님의 보살핌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던 거죠. 제 외할머니는 그렇게 늘 혼자 있는 어린 시모를 딱하게 여겨서 식당이나 외갓집으로 불러서 같이 밥도 챙겨 먹이고 숙제도 하게 하는 등 마음으로 보살피셨다고 해요. 그러면서 시모와 엄마는 자연스레 가족처럼 가까운 사이로 함께 자란 거죠. 외할머니가 시모와 시모의 어머니에게 그렇게 마음으로 베풀고 시모와 시모의 어머니가 외갓집의 도움을 많이 받았던 그런 관계는 20년 가까이나 이어졌어요. 그러니 시모와 엄마는 기억도 잘 못하는 어린 시절부터 함께 자란 자매나 다름없는 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엄마는 누구보다 시모를 잘 아는 사람이었고 시모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기 때문에 시모의 노력을 진심으로 인정하시기도 하셨죠. 걔는 아주 꼬맹이일 때부터 욕심이 많은 애였어. 그러니 힘들게 사는 가정 형편을 원망하기도 했겠지. 그래서 더 악바리처럼 살았을 거야. 공부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 집에서 뒷바라지를 해주지도 못하는 환경에서 진짜 최선을 다한 거야. 그런데 간호대에 들어간 거야? 그 정도면 의대를 갔어야 하는 거 아니야? 그 시절에도 사교육 같은 거 그런 게 영향이 컸나? 딸, 엄마 그렇게 노인네 아니거든. 엄마 때도 사교육이 있었지 왜 없어? 혼자 공부해서 의대 갈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공부를 꽤 잘하긴 했어. 걔네 엄마는 교대나 사대를 나와서 선생님이 되기를 바랐었는데 그때 걔가 뭐라 그랬는 줄 알아? 선생님 되어봤자 같은 교사하고밖에 못 만날 거 아니냐 그러대. 간호대를 가면 그래도 의사라도 만나볼 수 있지 않겠냐면서 말이야. 대단하네. 그럴 작정으로 간호대에 가셨던 거야? 선생님보다 간호사가 일이 훨씬 더 고되고 힘들 텐데 의지의 한국인이셨구만. 의사 만나 결혼하겠다는 일념으로 간호대 가신 거면 인생 성공하신 거네. 결국 의사랑 결혼하셨으니까 말이야. 대단한 거지. 의사 꼬시려고 작정했다는 소리도 숱하게 들었을 거야. 누가 봐도 그게 보였을 테니까. 근데 뭐 그럼 어때? 그런 모습 괜찮다는 사람 만나서 결혼해서 잘 살고 있잖아. 정말 열심히 살았고 노력해서 얻은 것들이니까
충분히 누리면서 살아도 된다고 생각해. 그랬다라고 하더라고요. 시모는 그렇게 자기가 설정한 목표대로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었어요. 작정하고 들이댔거나 어쨌거나 간에 기어이 의사와 결혼까지 했으니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저의 시부가 된 분이랍니다. 시부는 시모처럼 어려운 형편에서 자라 의사가 된 사람으로 시모의 적극적인 구애로 결혼을 하게 된 거였어요. 말하자면 개천의 용인 셈인데 조건 따져서 결혼하지 않고 자기 좋다고 따라다니는 시모에게 마음을 연 거잖아요. 저는 그런 면에서 시부가 좋게 보였어요. 반면 외갓집은 급격히 가세가 기울었어요. 외갓집에서 운영하던 식당에서 납품받은 식재료 문제로 집단 식중독 사건에 휘말렸거든요. 그 바람에 식당이 거의 망한 상태로 권리금도 한 푼 건지지 못한 채 식당을 내놓게 됐어요. 합의금까지 다 물어주는 등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고 해요. 외갓집이 그렇게 식당을 처분하고 손에 쥐게 된 자금을 저희 아빠가 사업에 투자하겠다며 가져갔는데 그마저 제대로 되지 않아 우리 집은 그야말로 쫄딱 망하게 된 거였죠.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는 그 길로 친척들이 계시는 시골로 내려가셔서 더부살이를 하게 되셨고 아빠는 원양어선을 타셨습니다. 그리고 갈 곳이 없었던 엄마와 저를 걷어준 것이 시모였어요. 시모는 결혼을 하고도 간호사로 계속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엄마에게 저를 데리고 시모 집에 들어와 집안일을 봐주는 입주 도우미를 하라고 제안을 한 거죠. 시모는 은혜를 갚는 심정으로 엄마와 저를 돕는 것이라고 했지만 막상 그 집에 들어가 보니 시모는 어린 시절 자신이 갖고 있었던 열등감을 교묘하게 해소하는 방법으로 엄마의 불행을 즐기는 것 같아 보이기도 했어요.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뼈를 심어서 하면서 엄마를 무시하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그런 시모가 너무 싫었고 엄마에게 그 집을 나가서 살자는 얘기를 몇 번이나 했는지 몰라요. 그럴 때마다 엄마는 시모와 엄마의 어린 시절 얘기를 해주시면서 시모를 이해하자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엄마와 시모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아주 많이 들으면서 자랐어요. 제가 말을 그렇게 해서 그렇지 나쁜 사람은 아니야. 그래도 이렇게 너랑 나랑 둘이서 방 하나 차지하고 있을 수도 있고 숙식을 제공하는 건데 월급도 제대로 쳐주고 있잖아. 생판 모르는 사람 집에서 엄마가 일한다고 생각해봐. 그게 더 힘들 거야. 너랑 이렇게 같이 지낼 수 있다는 보장도 없고 말이야. 그치? 아빠 돌아오실 때까지 우리도 힘내서 조금만 더 버텨보자. 착한 우리 딸. 엄마 말 들을 거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중학교 1학년 때까지 꼬박 5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때가 되어서야 아빠가 원양어선 타는 일을 그만두시고 한국에 정착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으셨거든요. 그러면서 저와 엄마는 시모의 집에서 나왔고 저희 식구는 다시 모여서 살 수 있게 됐답니다. 예전만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5년씩이나 식구들이 흩어져 돈을 모은 덕분에 어느 정도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었고 식구들이 모여서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저희 가족은 정말 행복했어요. 그렇게 몸과 마음이 모두 편해진 상태에서 저는 부모님께 효도하는 심정으로 공부를 열심히 했고 어릴 때부터 컴퓨터 만지는 것을 좋아했기에 꽤 좋은 대학 공대에 입학했어요. 남편은 시부와 시모의 외아들이었는데 저보다 3살이 많았어요. 초등학생 시절부터 같은 집에서 살았던 시기도 있다 보니 친남매간 같은 친밀함이 있었죠. 그러다 제가 그 집을 나오면서 자연스레 안 보고 지냈는데 제가 남편의 같은 대학, 같은 과 후배로 들어간 거였거든요. 네가 재민이랑 같은 학교 같은 과 후배로 들어간다니까 아줌마는 꽤나 놀라는 눈치더라. 정은이가 공부를 꽤 잘했구나 그러면서 여자가 하기 힘든 공부일지도 모르는데 대단하다 그러대. 엄만 그게 칭찬으로 들렸어? 우선 정은이가 공부를 꽤 잘했구나 라고 하는 건 자기 아들이 다니는 과가 만만한 과가 아니라면서 과시하는 거고 그런 데를 네 딸이 붙었다고? 그러면서 괜히 무시하는 거잖아. 하여간 그 아줌마는 안 변한다니까? 그리고 여자가 하기 힘든 공부라는 건 또 무슨 소리야. 기계공학 같은 것도 아니고 IT나 이런 계열은 여자들이라고 분리할 것도 없는데
어이없는 차별적 발언인 거지. 재민 오빠 안 본 지도 꽤 오래됐는데 많이 변했을래나? 올해 제대하는 거 아니야? 그 오빠가 순둥순둥 아줌마 말 잘 듣는 모범생이긴 했지. 얼마 전에 휴가 나왔을 때 한 번 봤는데 여전히 순둥순둥하더라. 전역할 때가 다 됐는데 군인 같지도 않고 엄마 눈에는 아직 애기 같지 뭐. 그러고 보니 재민이 올해 전역하고 내년엔 복학하면 둘이 같은 학년으로 다니겠네. 자주 보겠다. 잘 지내. 니들 둘 다 외동이라 남매처럼 친하게 지냈었잖아. 엄마도 참 그게 언제적 이야기인데 그래. 어떻게 변했을 줄 알고? 보고 착하고 바르게 잘 자랐으면 내가 친하게 지내주지 뭐. 내 딸이지만 하여간 못 말린다니까. 그래. 부디 재민이가 네 심사 기준에 합격하길 바랄게. 엄마가 예견한 것처럼 제가 2학년이 되고 남편도 복학을 한 이후로 같은 학년이 되면서 거의 모든 수업을 같이 들으면서 급속도로 가까워졌지요. 여전히 순둥순둥 착하고 귀엽더라고요. 결정적으로 같은 스터디에서 취업 준비도 같이 하게 되면서 연인 사이가 됐답니다. 그리고 같은 회사에 입사했어요. 엄마, 난 사실 1년 더 준비해서 원래 내가 목표했던 기업에 한 번 더 도전하고 싶거든? 근데 재민 오빠는 그러기 싫대. 너무 힘들었다면서 1년 더 취업 준비하는 건 부담스럽다고 하더라고. 대놓고 확실하게 말한 건 아니지만 은근히 나도 그냥 오빠랑 같이 합격한 그 회사 같이 다녔으면 하는 것 같아. 그렇겠지. 재민이도 입사하면 바쁠 테고 너는 취업 준비를 더 한다 그러면 자주 만나지도 못할 거 아니야. 그리고 내년에 너는 대기업 붙어서 다른 회사 다니면 그건 또 그것대로 서운하겠지. 불안할 수도 있고 그런 마음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잖아. 알지. 무슨 마음인지는 너무 잘 알지. 취업 스터디 하면서 맨날 그랬거든. 입사 동기로 같은 회사에 같이 들어가서 같은 꿈을 키워나가자고 말이야. 아무래도 오빠랑 같은 회사에 그냥 다니는 게 좋을 것 같아. 내년에 대기업 꼭 붙는다는 보장도 없고 대기업까지는 아니어도 그 회사도 꽤 탄탄한 회사니까 가능성을 보고 도전하는 게 더 재밌을 것 같기도 해. 그렇게 저는 남편과 같은 회사에 입사했고 2년 동안 치열하게 일을 배우는 동안에도 남편과 제 사이는 변함이 없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제게 청혼을 했답니다. 남편과 제가 연애를 하고 있다는 것을 양가에 알렸을 때 반응이 사뭇 다르긴 했는데 결혼 얘기가 오가게 되니 더욱 확연하게 드러나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은 엄마들끼리 어렸을 때부터 자매처럼 지낸 친구 사이인데 사돈까지 맺게 되었다며 무척 반기셨지만 시모는 집안 배경 차이 운운하면서 제가 성에 차지 않는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어요. 저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라 상견례를 비롯해 부모님들도 함께한 자리에서도 그런 식으로 나오시면서 저희 부모님을 아래로 보는 듯한 발언을 하는 거예요. 애들이 지들끼리 좋아서 결혼 약속까지 했다고 하니 뭘 어떻게 해볼 틈도 없이 상견례까지 오긴 했는데 사실 우리 재민이 아직 어리기도 하고 결혼은 천천히 보낼 생각이었거든요. 청은이도 외동딸이지만 저희도 재민이 하나라서 무엇보다 신중하게 결정하고 싶었어요. 정은이 엄마랑 제가 친구 사이라고는 하지만 사돈이 된다는 건 또 좀 다른 얘기잖아요. 쉬운 일이 아니다 보니까 생각이 많아지긴 하더라고요. 그러게나 말입니다. 저도 정은이가 아직 너무 어려서 그게 좀 서운하긴 해요. 제가 정은이 어릴 때 돈 번다고 한참 외국에 나가 있었잖아요. 5년이나 공백이 있어서 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재민이 아니지 이제 송서방이라고 해야 하나? 송서방이 저렇게 듬직한 모습으로 정은이 달라고 하니 앉을 수도 없고 말입니다. 둘 다 어려가지고 뭘 제대로 알기나 하면서 결혼 얘기를 하는 건지 원. 그렇잖아요. 결혼이라는 게 비슷한 사람끼리 비슷한 집안끼리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건데 말이에요. 사돈들끼리 가깝게 지내고 그러는 거 보니까 보기 좋더라고요.
이 사람이랑 제가 부부 동반으로 나가는 모임이 있는데 글쎄 그 모임 멤버 중에 한 분이 자기 사돈이 너무 괜찮은 분이라면서 소개하고 싶다고 우리 모임 활동도 같이 하면 좋을 거라고 그래서 지난번에 같이 오셨더라고요. 우리 모임은 다 의사들인데 그분은 음대 교수거든요. 의사들이 또 클래식에 워낙 주의가 깊은 분들이 많아서 다들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 걸 생각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솔직히 아쉬운 게 많은 혼사이긴 하죠. 시모가 대놓고 저희 집을 무시하는 소리를 하며 혼자 한참을 떠드는 동안 저희 부모님은 그 얘기가 너무 불편하실 텐데도 그냥 듣고만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제가 나서서 들이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도저히 그냥 있을 수는 없더라고요. 아니, 어머님, 지금 그 말씀은 저희 집이랑 수준 차이가 나서 아쉽다는 말씀이세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어머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좀 당황스럽네요. 간호사인 어머니는 의사인 아버님이랑 결혼하셨잖아요. 차이가 난다는 건 그 정도는 되어야 차이가 나는 거죠. 재민 오빠랑 저랑 같은 학교 나와서 같은 회사 입사 동기인데다가 저희 집이 좀 힘들었던 적도 있었지만 지금은 아무 문제도 없고 그런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런 걸 두고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어머, 얘 좀 봐. 너 지금 나한테 내로남불이라 그랬니? 간호사인 내가 뭘 어째? 너 그거 인신공격 아니야? 가만히 좀 있어. 정은이 말 하나도 틀린 것도 없는데 무슨 할 말이 있다고 그래. 아이고 이거 좋은 자리에서 결례가 많습니다. 이 사람 생각 없이 말하는 거 아시잖아요.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제 술 한 잔 받으세요. 아, 네, 그러세요. 어머님 잔은 제가 채워드릴게요. 정은이는 저한테 과분한 신부감입니다. 제가 제일 잘 알죠. 제가 더 잘할게요. 정은이 저 주시기로 하신 거 마음 바뀌시면 안 돼요. 제가 이빠른 소리를 하며 시모를 들이받으니 시모가 파르르해서 2차전 갈 뻔했는데 시부와 남편이 자연스럽게 잘 넘겨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에서 참긴 했는데 이렇게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끼리니까 그냥 편하게 얘기할게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초장에 잡아야죠. 제가 그렇게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걸 시모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가뜩이나 엄마가 한때 시모 집에서 도우미 일을 했던 걸 같고 그게 무슨 큰 흠이나 약점이라도 되는 것처럼 틈만 나면 엄마를 무시하려고 들면서 저한테도 엄마처럼 자기를 다 이해해 주길 바라는 모양인데 그럴 순 없죠. 아마 시모도 제가 보통 내기가 아니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모는 나를 탐탁찮게 여기면서 결혼 후에도 아주 다양한 잔소리를 해댔어요. 그 스트레스가 없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시모에게 예쁨 받는 것이 제 인생의 목표가 아니었으니 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더 큰 비중을 두면서 열심히 살려고 했어요. 그렇게 결혼 3년째에 접어들었을 때는 임신도 했는데 자연유산이 되더라고요. 몸이 약하거나 이상이 있다거나 무슨 뚜렷한 원인이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스트레스가 심하냐고 묻더군요. 그때 시모는 회사를 그만두는 것이 어떠냐는 이야기를 했어요. 특별한 원인이 있는 것도 아니라는데 의사 말처럼 너 무슨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니? 회사 일 재밌다고 말만 그렇게 하고 사실은 버텨내기 힘든 거 아니야? 일이 벅차니? 네가 스트레스 받을 게 회사 일 말고 또 뭐가 있어? 한번 유산이 되면 또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다 습관성 유산이라도 되면 어쩌려고 그래. 이참에 회사 그만두고 살림하면서 재민이 뒷바라지나 제대로 하는 게 어때? 어머님만 저를 가만히 두시면 될 것 같아요. 회사에 스트레스 같은 거 없고요. 회사 그만두고 살림이나 하라는 어머님 말씀이 저한테는 스트레스예요. 제가 알아서 할 테니 걱정 마세요. 그리고 어머니, 저 지금 정말 쉬고 싶거든요. 죄송합니다. 나 참, 애 낳은 유세도 아니고 애 흘린 유세도 있니? 하고 싶은 말이 100만 개지만 너 몸도 안 좋고 하니까 내가 오늘은 참으마. 시애미 쫓아내는 방법도 가지가지네.
고분고분 착한 며느리 코스프레라도 해드리면 좋겠지만 가뜩이나 속도 쏙이 아닌데 밉상으로 구는 시모에게 고운 소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 그런 말들이 저절로 목구멍까지 치고 올라와서 삼켜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반년 후 다시 임신을 했다가 한 번 더 유산을 겪고 나니 그땐 제가 회사를 그만둬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죠. 습관성 유산이 될 수도 있다는 말에 덜컥 겁이 나기도 했고 한창 제대로 된 일을 많이 맡기 시작한 시기였던지라 회사 일에도 좀 지쳐있는 상황이긴 했어요. 쉬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1년쯤 됐을 때 남편이 회사에서 큰 실수를 하는 바람에 징계성 지방 발령을 받는 일이 생기게 됐어요. 남편의 잘못으로 발생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모는 어이없게 제 탓을 하더군요. 지방 발령이라니. 그러니까 그게 징계성 인사라는 거야? 좌천이라는 거잖아. 세상에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는 거야. 넌 집에서 살림만 하는 애가 돌보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남편 내조만 하면 되는데 그것도 하나 제대로 못해서 이런 일을 만드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넌 전혀 몰랐던 거야? 그게 왜 제 탓이냐고 몇 마디 대꾸를 하긴 했어요. 근데 그쯤 되니 저도 지치더라고요. 시모가 어이없이 구는 일들이 하도 많으니까 그때쯤부터는 대꾸조차 하기가 싫었던 것 같아요. 그게 지치는 거잖아요. 말을 해서 통할 사람이어야 그게 말이라도 할 맛이 나는 건데 이건 뭐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식이니 제 입만 아픈 거죠. 심지어 시모는 타격도 안 입는 거예요. 그러니 저도 허팀 빼기가 싫었어요. 시모한테 맘먹고 할 말을 안 했다는 거지. 그렇다고 아무렇지도 않았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 식의 부당하고 황당한 시모의 억지에 너무 어이가 없어서 솔직히 이혼 생각을 처음으로 했었고 남편에게 그런 이야기를 입 밖으로 내비치기도 했었어요. 이제 정말 더는 못 참겠어. 결혼한다고 할 때부터 몇 년이냐고. 어머니 저러시는 거 정말 너무 괴롭고 억지스럽고 말도 안 되는 사고방식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 아니, 이해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더 이상 참아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 우리 그냥 이혼하자. 이혼해야 끝날 거야. 그래, 이해해. 우리 엄마지만 나도 자기한테 엄마를 이해시킬 수가 없을 정도로 엄마가 이상하게 구는 거야. 맞아. 미안해. 내가 대신 사과할게. 이혼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자기 힘든 거 알지만 내가 더 잘할게. 그리고 우리 엄마가 열등감이나 피해의식 같은 게 심한 분이라는 건 자기도 알잖아. 엄마를 그렇게 이해해 줄 수는 없을까? 어차피 지방으로 가면 엄마랑 자주 부딪힐 일도 없을 거고 내가 중간에서 잘할게. 응? 남편이 그렇게 진심으로 여러 차례 호소하는 바람에 독한 마음을 먹기가 어려웠어요. 그리고 남편 말처럼 지방 발령이 났으니 당분간 시댁과 더 멀리 떨어져서 지낼 수 있다는 것도 위안이 되고 안심이 되기도 했었죠. 그렇게 또 2년이라는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2년 만에 다시 서울 본사로 복귀 발령을 받게 됐어요. 나처럼 이런 식으로 좌천 발령이 나서 지방으로 온 경우면 영원히 본사 발령에 안 날 수도 있고 복귀가 된다고 하더라도 큰 공을 세우거나 뭐 그래도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린다고 해서 마음 비우고 있었는데 갑자기 본사 발령이라니 나도 얼떨떨해. 그지? 잘 됐어. 축하해. 다 자기가 묵묵히 잘 버틴 덕분이야. 나한테도 다들 축하 인사하더라. 좋은 일이야. 정말 잘 됐어. 자기가 이렇게 좋아하니까 더 좋다. 자기 먼저 서울 올라가서 어머님 댁에서 출근하고 있어. 나는 여기 정리하고 올라갈게. 그리고 우리 살던 집 전세 계약이 아직 남았는데 다른 집을 얻을 건지 그 집 비워지길 기다릴 건지 우선 세입자랑 연락부터 해볼게. 무튼 내가 다 알아서 정리할 테니까 자기는 출근 준비나 잘해. 그렇게 남편은 발령을 받자마자 서울로 가서 시댁에서 출근을 했고 저는 남아서 집 정리 등 여러 일들을 처리하고 따라 올라가게 된 거죠. 그리고 드디어 이삿짐을 싸서 서울로 옮겨가는 날이 됐답니다. 친정엄마가 오시겠다는 걸 굳이 시모가 본인이 내려오겠다고 하길래 그래, 마음 써주는 거라니 사양하지 말자 싶어서 친정엄마한테 오시지 마시라고 하고 시모와 함께 이사를 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시모가 이삿짐 센터에서 나오신 분들에게
제 짐을 따로 빼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예, 1톤 트럭이 한 대 올 거야. 내가 미리 다 따로 불러놨으니 네 집은 거기다 싣고 그 길로 바로 친정에 가서 이혼 준비나 하렴. 증작 이혼시키고 싶었는데 내 아들 지방에 혼자 둬야 해서 밥이라도 해먹이라는 생각에 그냥 뒀던 거야. 이제 다시 본사 발령도 나고 했으니 그만 이혼하고 각자 갈 길 가는 게 좋지 않겠니? 너도 이혼 소리 했다면서 원하던 대로 된 거 아니냐? 그러면서 준비된 서류를 꺼내더라고요. 놀랍게도 그 서류에는 남편 필체로 남편이 채워야 할 칸들이 메워져 있었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배신감이 몰려왔죠. 시모 혼자 이혼시키겠다라고 저러는 게 아니라 남편도 동의를 했다는 거잖아요. 제가 시모 때문에 힘들어서 이혼하자고 했던 얘기 같은 것들도 시시콜콜 시모에게 다 얘기하는 줄 몰랐는데 모자가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쿵짝이 잘 맞는 관계였던 모양이었어요. 여러 가지로 기가 막히고 화가 났어요. 준비할 게 뭐가 있나요? 서류도 이미 이렇게 다 갖춰서 오셨는데. 제가 써야 할 것들 써놓고 사인만 하면 되잖아요. 서울 가는 길로 바로 법원 가서 제출해도 좋으니까 그렇게 할게요. 예, 그렇게 센 척이라도 하면 좀 낫니? 애쓰는 거 다 보여. 그래도 뭐 이혼 못하겠다고 매달리는 것보다야 훨씬 낫구나. 천만다행이야. 그럼 얼른 서류 작성해라. 내가 재민이한테 얘기해서 네 말대로 당장 오늘이라도 제출하게 말이야. 시모는 그렇게 저를 비웃으면서도 자기 뜻대로 됐다는 듯 회심의 미소를 짓더군요. 그리고 남편에게 바로 문자라도 남겼는지 진짜 5분도 안 지나서 시모 핸드폰에 전화가 왔는데 남편이 전화를 한 거였어요. 시모가 발신자 정보를 제게 일부러 보여주면서 당당하게 전화를 받았거든요. 그래, 아들. 서류 잘 보여줬고 순순히 이혼하겠다고 하더라. 그래, 진짜라니까. 오늘이라도 당장 법원 가겠다면서 아주 당당해. 그러거나 말거나 얼마나 잘된 일이냐. 이혼 못한다 어쩐다 하면서 매달리기라도 하면서 속 썩일까봐 걱정했는데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아무 걱정 말고 새로 왔다는 팀장이랑 진도 빼. 알았니? 넌 이제 싱글이니까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남자답게 그렇게 하란 말이야. 시모가 남편에게 속삭이듯 했지만 나에게 다 들렸던 그 얘기를 들으니 무슨 상황인지 한 번에 이해가 되면서 저도 모르게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그래서 눈물이 쏙 빠질 정도로 깔깔 웃다가 시모 앞에서 보란 듯이 시모가 말하는 그 새로 온 팀장이라는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답니다. 언니, 아니지. 내 남편 회사, 내 남편 부서로 발령난 새로운 이진경 팀장님. 팀장님 제 남편이랑 썸 타시나요? 내 남편이 나랑 이혼하고 언니랑 진도 뺀다는데? 너무 웃겨서 눈물이 다 나더라. 그렇게 말하고는 스피커폰으로 돌려 그 언니가 하는 말을 시모도 들을 수 있게 해줬죠. 뭐라고 하긴 뭐라고 하겠어요. 질색을 하면서 그게 대체 무슨 소리냐고 펄쩍 뛰었죠. 사실 시모가 말하는 남편 회사에 새로 왔다는 그 팀장은 저와 특별한 관계가 있는 언니였거든요. 제가 이야기를 시작할 때 결혼하기 전부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남편 뒷바라지를 하면서 모든 영광을 남편에게 돌리는 삶을 살았다고 제가 남편을 키운 거나 마찬가지라고 했었잖아요. 사실 이제야 말하지만 제 남편이 그리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아니었어요. 애당초 공대가 적성에 맞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는 게 더 맞는 말일지도 모르겠어요. 시모는 처맨 남편이 의대에 가기를 바랐어요. 시부도 의사이니 더 그랬겠지요. 그런데 그럴 성적은 도저히 되지 않았고 온갖 고액 과외를 쏟아부어 겨우 타협한 것이 그나마 공대였어요. 공대도 의대 못지않게 적성에 맞지 않으면 힘든 곳인지라 남편은 나름대로 고생을 많이 하긴 했죠. 전역 후 전과를 하거나 수능을 다시 보는 것을 고민할 정도로 힘들어하기도 했는데 시모는 그런 남편의 고민을 배부른 소리로 일축하며 재수해서 의대 갈 거 아니면 잔말 말고 졸업해서 취업이나 하라고 했다고 해요. 솔직히 제가 많이 도와준 덕분에 그래도 그럭저럭 학교를 마칠 수 있었던 거였어요.
입사해서도 저의 남편 뒷바라지는 계속 됐었죠. 항상 제가 먼저 제 할 일을 다 끝냈기 때문에 제 일을 끝내고 나면 늘 남편 일을 도와줬어요. 부서는 달랐지만 기본적으로 다루는 포맷은 비슷했으니 남편의 일을 도와줄 수 있었고, 때로 그게 힘들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남편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이 기쁘기도 했고, 저희 부서의 제 과업 이외의 일들을 하면서 그만큼 경험치가 더 쌓인다는 게 뿌듯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2번의 유산을 겪고 퇴사하기 전까지 저는 일 욕심도 있는 편이었고 나름대로 이루고자 하는 목표도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건강한 아이를 낳고 싶은 마음이 더 컸기에 큰 맘 먹고 퇴사를 결심한 거였죠. 그렇게 제가 퇴사를 하고 한동안 유산 후유증을 겪는 동안 남편은 혼자 자기 일들을 감당해야 했는데 제가 도와주던 것이 없어지니 능률이 현저히 떨어졌고, 그걸 들키지 않고 무마하려고 무리수를 두다가 큰 실수까지 저질렀던 거였어요. 남편이 그런 일을 저지르고 지방 발령을 받았으니 저도 여러모로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유산 후유증에서도 어느 정도 벗어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복귀에 대한 생각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제가 대학교 1학년일 때 졸업반이었던 선배 언니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 언니는 학부를 졸업하고 바로 미국으로 유학을 갔었는데 졸업 논문을 진행하면서 협업이 필요해서 교수님께 협업할 만한 사람을 추천해 달라고 했더니 저를 추천해 주셨다면서 저한테 협업 제안을 하는 거였어요. 다시 일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던 참이었으니 흔쾌히 그 제안을 받아들였고, 정보와 보안이 생명인 IT 관련 논문인데다 남편도 관련 업계에서 일하고 있었던 탓에 남편에게는 비밀로 하고 진행한 일이었죠. 그런데 최근 그 선배가 우리 회사로부터 파격적인 제안을 받아 스카우트 되어서 온다는 거였어요. 너무 반갑더라고요. 정말? 대박. 언니 너무 잘 됐다. 축하해. 언니는 원래 미국에서 취업하는 것보다 한국으로 돌아와서 일하고 싶다고 했었잖아. 좋은 조건으로 스카우트까지 되고 언니가 바라는 대로 다 된 거 아니야. 진짜 축하해. 맞아. 진짜 좋아 죽겠어. 이게 다 후배님이 논문 협업 잘해주신 덕분 아니겠습니까? 야, 그래서 말인데 너 복귀 생각 있댔잖아. 내 팀에 들어와라. 프로젝트 같이 해나갈 팀을 꾸려야 하는데 나한테 약간의 인사 권한도 있거든. 너는 내가 1순위로 복귀시켜야지. 복직할 거지? 진짜? 우와, 인사 권한이라니. 언니 정말 너무 멋지다. 가슴이 막 웅장해지는 것 같아. 진짜로. 나야 너무 고맙지. 그렇잖아도 복직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 어디 경력직 공고난 곳 없는지 살펴보기도 했고 말이야. 근데 있잖아 언니, 아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남편 말이야. 사실 일이 좀 있었어서 지방으로 좌천 발령난 거거든. 혹시 언니한테 있다는 그 인사 권한으로 우리 남편 본사 복귀도 시켜줄 수 있는 거야? 인사 권한을 주시면서 뭐 어떤 제한이나 조건 같은 걸 두진 않으셨으니까 내가 우리 팀으로 픽하면 본사 발령 받을 수 있을 거야. 네 남편도 우리 동문이잖아. 게다가 나랑은 동기이기도 하고. 그러니 같이 일하기 편한 사람들로 팀을 꾸리려고 한다. 그렇게 이해하겠지 뭐. 근데 네 남편 무슨 잘못으로 좌천까지 된 거야? 우리 팀에서 제 몫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나도 제대로 알아야지. 그게 언니, 그냥 솔직하게 말할게. 우리 남편이 지금 하는 일에 적화되어 있는 사람은 아니야. 그래도 이제는 경험치도 많이 쌓았고 같은 팀에서 일하게 되면 내가 커버할 수 있어. 남편 몫까지 내가 하겠다는 게 아니라 남편이 어떤 일을 잘하고 못하는지 내가 제일 잘 아니까 언니한테 팁을 줄 수 있다는 거야. 우리 팀에 필요한 사람으로 제 몫은 할 거니까 걱정 마. 그리고 나도 남편이랑 같이 본사 출근을 해야 마음이 더 편할 것 같아. 아이고, 내 조의 여왕이 따로 없네. 알았어. 그럼 우리 팀 인력으로 신청해 둘게. 네 남편한테는 네가 먼저 이야기하면 되겠네. 네 복직 얘기도 하면서 말이야. 남편한테는 좀 천천히 이야기하면 좋겠어. 뭐 언니 졸업 논문에 내 이름도 올라가 있고 나도 같은 부서로 발령이 날 테니 남편도 어차피 알게 될 일이었지만 내가 여기 정리하고 서울로 따라 올라갈 때까지만이라도
비밀로 해줘. 내 도움으로 발령이 난 걸 남편이 알게 되면 아무래도 자존심이 상할 거 아니야. 최대한 남편 체면을 세워주면서 말할 수 있는 방법과 시기를 좀 봐야 할 것 같아. 야, 뭘 그렇게까지 하냐? 내조의 여왕이 아니라 이건 뭐 자나깨나 지아비를 향한 절기가 굳은 여울려야 뭐야. 재민이가 장가 잘 들었네. 알았어. 비밀로 해줄 테니까 기회 잘 봐서 얘기 잘해. 그랬던 건데 제가 그러는 동안 남편은 어이없는 오해를 하면서 어처구니 없는 헛꿈을 꾸고 있었던 거죠. 제가 1학년일 때 졸업반인 선배 언니였으니 남편과는 동기인 셈이에요. 그래봐야 1학년을 마치고 바로 군대에 갔으니 같이 학교를 다닌 기간이 1년밖에 되지 않는 데다가 정원이 워낙 많고 여러 반으로 나뉘어져서 수업을 듣기 때문에 같은 과라고 하더라도 같은 반이 아니면 친해지기 어려운 구조였어요. 그래서 남편과 선배 언니는 그리 친했던 사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동기라는 것 정도는 서로 인지하고 있었고 회사에서 다시 만나게 된 거죠. 남편이 본사로 출근하고 언니도 팀장으로 발령을 받아서 둘이 인사를 한 날 언니가 저한테 전화를 했었어요. 나 오늘 첫 출근하고 네 남편도 만났어. 근데 네 남편이 나더러 팀을 꾸리면서 학연으로 자기를 뽑아준 거냐길래 그런 건 아니고 그 이유는 차츰 알게 될 거라고 했어. 괜히 거짓말하는 것 같아서 찜찜한 마음에 너한테라도 얘기를 하려고 전화했어. 너 서울 곧 오지? 얼른 얘기해야지. 그러게 괜히 언니 입장 난처했겠다. 며칠만 더 기다려줘. 금방 얘기할 거야. 언니 고마워. 선배 언니가 대충 둘러댄 걸 두고 남편은 그것을 이성적인 호감으로 지 혼자 오해를 했나 보더군요. 지 혼자 오해를 한 정도가 아니라 제가 지방에서 집 처분 등 일 처리를 하고 서울에서 우리가 살 집이 준비되는 동안 시댁에서 지내면서 새로운 팀장이 그런 식으로 말하더라며 시모한테도 얘기를 했나 보죠. 시모는 보나마나 남편보다도 더 심한 김칫국을 마시면서 모자가 합심해 헛꿈을 꾸었던 거예요. 헛꿈 꾼 것도 어이없어 죽겠는데 그동안 뒷바라지 해준 본처 생각은 안 하고 딴 여자한테 마음을 품었다는 게 정말 너무 괘씸하지 않나요? 그러면서 시모는 더 끌 것 없고 짐 싸서 올라오는 길로 친정으로 돌려보내고 이혼하라면서 남편을 부추겼고 남편도 그에 동의한 거였죠. 그렇게 된 상황이었고 저는 시모가 부른 용달차에 제 짐을 싣고 바로 친정으로 와버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저 역시 남편과 같은 팀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 사이 남편은 시모에게 이야기를 들었을 테고 대충 상황 파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제가 할 얘기를 했죠. 법원 언제 갈 거야? 난 어제도 말했지만 지금 당장이라도 갈 수 있어. 점심시간 앞뒤로 시간 좀 빼서 갔다 오면 좋겠는데. 어때?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법원이라니. 엄마가 뭘 잘못 알고 그러신 거야. 하여간 이왕 친정으로 갔으니 편하게 있다가 우리 집 비워지면 그때 그 집으로 들어오면 돼. 엄마랑 부딪히는 거 껄끄러울 거 아니야. 나야말로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알 수가 없네. 친정에서 편하게 있다가 와? 지금 나 배려한다는 거야? 어이가 없어서. 됐고 어머니가 뭘 잘못 알고 뭐라고 하셨든 간에 이혼 서류 작성은 네가 직접 한 거 아니야? 변명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해? 더 들을 얘기도 없으니까 다 시끄럽고 이혼해.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을 먼저 좀 들어줘. 미안해, 잘못했어.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엄마가 또 괜한 오해를 하면서 당신이 못마땅하다고 하도 그러셔서 그냥 서류 작성만 해드린 거야. 그걸 그렇게 당신한테 바로 가져가실 줄은 정말 몰랐어. 미안해. 오해 풀어줘. 저녁 같이 먹을래? 저녁 먹으면서 얘기하자. 응? 어머니랑 그렇게 시시콜콜 별 얘기 다 나누는 사이인 줄 몰랐어. 지방 발령 났을 때 어머니가 뭐라고 너무 그래서 내가 이혼 얘기 꺼냈던 거. 그것도 어머니한테 다 얘기했더라. 진경 언니 얘기도 결국은 네가 어머니한테 다 얘기한 거 아니야. 어머니가 오해를 하셨든 말든 상관없어. 난 이미 마음 정리 다 끝났어. 당신도 알잖아. 우리 엄마 한 번 시작하면 얼마나 집요하게 사람을 들볶고 추궁하는지. 무슨 말이라도 해야 벗어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 순간 모면하려고 그냥 아무 얘기나 한 거야.
그걸 엄마가 그런 식으로 오해하고 그러실 줄은 정말 몰랐어. 회사에서 이러지 말고 이따 만나서 차근차근 다시 얘기해보자. 응? 더 할 얘기가 없다니까. 우리는 아이도 없고 재산 분할도 심플한데 굳이 소송까지 해야겠어. 그냥 조용히 합의하고 협의 이혼하자. 남편은 그래도 끝까지 저를 설득하려고 노력했으나 시모는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이혼하기를 바라시더군요. 요즘 세상에 이혼이 흠도 아니고 내 아들은 지금이라도 그 팀장인지 뭔지 아니어도 더 어리고 좋은 조건의 처녀랑 창가도 가고 남지. 재민이가 마음이 여려서 망설이나 본데 걱정하지 마라. 금방 합의해 줄 테니까 그렇게 알아. 네, 어머니. 저야말로 빨리 마무리하고 싶어요. 회사 일도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일 질질 끌면서 낭비할 시간이 없거든요. 내게 자신만만했던 시모는 남편을 무섭게 몰아붙였고 그 덕분에 저는 남편과 원하던 대로 이혼할 수 있었으니 시모에게 고맙다고 해야 하는 걸까요? 이혼을 하고도 같은 부서에서 일하는 게 불편하지 않았냐고요? 불편할 틈도 별로 없었어요. 남편이 다시 지방으로 발령이 났거든요. 저희 팀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는 솔직히 남편 실력으로 감당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게다가 이제는 제가 더 이상 남편의 뒤를 봐줄 이유가 없으니 남편이 있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죠. 그렇게 다시 지방으로 발령이 났고 남편 또한 순순히 받아들이더라고요. 누구보다 스스로 자신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상황이 그렇게 되니 전시모가 친정으로 찾아온 거 있죠. 지방 발령을 순순히 받아들이는 것을 두고 전시모가 전 남편에게 네가 왜 도망가느냐, 네가 뭘 잘못했느냐, 뭐 그런 식으로 다그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남편이 어쩔 수 없이 사실 대학 때부터 제 도움으로 졸업도 할 수 있었고 입사해서도 업무 처리할 때 제 도움을 항상 받아왔다며 자신은 이쪽으로 흥미도 능력도 없는 사람이라고 지방 발령이고 뭐고 퇴사하고 싶다며 들이받은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니 전시모가 저를 찾아와 그런 얘기들을 한 거죠. 세상에, 대학 때부터 네가 우리 재민이 일을 많이 도와줬던 거라며? 왜 이제까지 그런 얘기를 안 했던 거야? 난 전혀 모르고 있었잖니. 하여간 다 지나간 일이니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중요한 건 우리 인연이 이렇게 보통 인연이 아니라는 거야. 너희 엄마와 나는 자매 같은 사이고 너희들도 남매처럼 자라지 않았니? 네가 재민이를 그렇게 도와주고 했던 것도 어려서 같이 자란 인연 덕분이었을 거고 말이야. 그러다 결혼까지 했잖니? 하늘이 맺어준 배필인데 이렇게 쉽게 헤어진다는 게 말이 되니? 가족끼리 이 정도 흠은 한 번쯤 덮어줄 수도 있는 거지. 안 그래? 우리 예전처럼 서로 도우면서 행복하게 살자. 응? 지금 재결합 얘기하시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정말 너무 어이가 없어서 대꾸할 가치도 없는 말씀을 하시네요. 더 좋은 조건이다 싶은 여자가 관심을 보이는 것 같으니 들떠서는 갈아탈 생각이나 하는 남자. 그런 아들에게 바람 넣으며 더 부추기는 어머니를 어떻게 가족이라고 생각하나요? 저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처녀한테 장가도 얼마든지 보낸다고 하시더니 갑자기 저한테 와서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저 없으면 회사에서 사람 구실도 제대로 못할 것 같으니 이러시는 거잖아요. 저는 이제 모르는 일이에요. 예, 아무리 그래도 말을 너무 무섭게 하는구나. 사람 구실도 제대로 못하다니 무슨 말이 그러니. 두 집안이 보통 인연이 아니고 너희들도 쌓아온 세월이 있으니 좋은 방향으로 한 번 더 생각해 보라는 거야. 마지막으로 충고 한 말씀 드리자면요. 재민 씨는 이 회사에서 더 버텨내기 힘들 거예요. 이제라도 본인이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살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좋을 거예요. 재민 씨한테 전공도 일도 적성에 안 맞는 일이라는 거 누구보다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더 이상의 인연이 이어질 일은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딱 잘라 말하니 전시모는 저한테 얘기해봤자 가망이 없다고 생각했는지 이제는 저희 엄마를 붙들고 옛정에 호소하며 사정을 하더군요. 예, 미수가 네가 좀 도와줘. 우리가 보통 친구니 자매 같은 사이잖아. 내가 일일이 설명 안 해도 넌 내 맘 알지? 넌 항상 그랬어. 어렸을 때부터 너는 나를 제일 잘 알고 가장 많이 이해하는 사람이었어. 우리 엄마보다도 네가 나를 더 잘 알 거야.
내가 잘못한 게 있다는 것도 알아. 그래서 이렇게 부탁하잖아. 정은이 설득 좀 해줘. 부탁해. 상황이 이 지경이 되니 이제 와서 친구라고. 네가 나를 친구로 생각하지도 않는다는 거 알고 있었어. 너의 진심이란 걸 알게 된 건 이미 오래전이지만 나야말로 지금까지 예정으로 봐주고 있었던 거야. 내가 아무것도 몰라서 가만히 있었던 거라고 생각했니? 이제 더 이상은 그러지 않으려고. 그게 내 딸을 위해서도 나 자신을 위해서도 어쩌면 너를 위해서도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해. 사돈이고 친구고 뭐든 간에 우리 관계는 끝났어. 전시모는 그 뒤로 2차례 문전박대를 당하고 나서야 단념을 했는지 더 이상 찾아오진 않더라고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전 남편은 결국 퇴사를 했고 지방에서 조용히 지내며 뭘 하며 살면 좋을지 고민을 해보려 했으나 전시모가 그런 전 남편을 그대로 둘 리가 없지 않겠어요. 이런 일은 어떠냐 저런 일은 어떠냐 이 여자 만나봐라 저 여자 만나봐라 하면서 들들 볶아대는 통에 전 남편이 전시모를 피해 잠적을 했다네요. 어디 외국으로 가버렸다는 말도 있던데 무튼 그런 일로 갈등을 빚다가 전시부마저 집을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결국은 전시모가 아들도 남편도 쫓아낸 거나 다름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엄마도 얘기를 듣더니 그러시더라고요. 이상한 열등감으로 쓸데없는 경쟁의식이나 갖더니 그렇게 삐뚤어진 욕심으로 여러 사람 불행하게 만들고 결국은 저렇게 혼자가 된 거 아니야. 왜 그렇게밖에 못 살았을까 말이야. 지가 갖고 있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도 모르고 딱하다 딱해. 엄마, 괜히 맘 아파할 것도 없어. 그분보다 더 힘든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도 훨씬 건강한 생각을 하며 사는 사람이 더 많은 거 아니야? 불우한 어린 시절이 모든 것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지. 솔직히 나는 딱하다는 생각도 하나도 안 들어. 사실이에요. 저는 전시모가 안 됐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들어요. 어떤 딱한 처지에 놓였든지 관심도 없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랑은 이제 더 이상 아무런 상관도 없는 일이죠. 어떤 환경에서 자라더라도 바르고 건강한 생각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더욱 건강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더 자주 하게 된 것 같고 말이에요. 전시모뿐만이 아니죠. 아무리 유혹에 약한 동물이라지만 그 긴 시간 함께 해온 저를 한순간 흔들림으로 배신할 수 있는 전 남편을 저는 인간이라고 여기고 싶지 않아요. 전 남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잘 알고 깊이 이해하는 것으로 봐줄 수 있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여러분에게 실컷 하소연을 했으니 이걸 마지막으로 깨끗이 잊으려고요. 더 이상은 험담도 하고 싶지 않고 그냥 떠올리고 싶지 않답니다. 이번 일을 겪으며 얻게 된 교훈만 오래오래 간직할 작정이에요. 제 얘기를 통해 여러분들께도 뭔가 전해지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